구명조끼 하나 없이 20살 청년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갔습니다. 그 죽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법원이 못 박은 사람은 지금도 내 책임은 없다고 말합니다. 2023년 여름 수해 실종자를 찾으라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비도 제대로 선지휘 체계도 없이 대원들을 물속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한 사람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죠. 이걸 수사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도리어 항명으로 몰렸고 정작 책임자로 지목된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거기에 국회에서 거짓말한 혐의로 1년 6개월이 더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캐들어가자 대통령 부인의 측근 이름까지 등장하는 구명로비 의혹이 깔려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재판은 벌써 항소심으로 넘어간 지금 법정 안에서 그리고 남겨진 가족 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 국방과 관련된 군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으로는 최수건 상병과 관련된 재판 진행 상황 어떤지 또 부모님들의 그 고통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어떻게 감내하고 있는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최수건 상병 지금 재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기로는 뭐 과실치사를 비롯한 그 1심 선고가 3년이 났고 또 국회의정과 관련해서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판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판은 1심이 다 이제 진행이 돼서 각형을 받았죠. 이제 네. 명령 합참의장의 단편 명령을 위반한 죄와 과실치사를 묶어서 3년형이 선고됐고 구형은 5년입니다. 3년이 나왔으니까는 이제 반타작 이상을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위증 관련해서 1년 6개월이 나와서 도합 4년 6개월의 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제 곧 이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군사법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법원이죠? 일반 법원입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군형법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실치사는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요. 네, 없어졌고 그것은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예. 성범죄하고 사망 사건이 되는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그리고 민간 검찰이 기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최수근 상병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과실치사가 있다라고 보고 이건 관할권이 우리에겐 이제 없다. 네, 예. 이첩을 한 케이스죠. 경찰로 넘겼는데 그쵸. 경찰에서 이제 경찰에서 안 하고 수사 자료를 사실상 탈취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요.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차피 이게 군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등군사법원이 또 없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군인 범죄는 모두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지점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특검법에 따라서 관할 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개정된 군사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검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이 통상적으로 관할 법원입니다. 자, 그럼 과실치사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단편 명령 위반 이걸로 네. 이제 3년형이면 어떻습니까? 좀 냉정하게 구형이 이제 5년이었고 3년이면 구형이 5년에 3년이면 통상적으로 절반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뭐야 말도 안 돼. 이게 형량이 가볍게 생각되는데 사실상 특검이나 저희가 이제 그 군인권센터는 지원한 입장에서 과실치사로 실형이 선고된 케이스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 과실 그러니까는 고의가 없다. 네. 이제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보는 지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보통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하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뭐 실형이 나왔으니까 사실 특검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또 칭찬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물론 다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목숨값으로 저 사람은 책임자인데 명령을 잘못했던 저 사람이 3년형으로 어떻게 그것을 상쇄할 수 있었냐?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시종일관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서 결국 부모님들은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형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법정에서 이제 어머니가 증언도 하셨고 아버님하고, 그리고 결심 때, 그러니까 구형할 때 제가 어머니한테 증언 끝나고 나서 방청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 앞에서는 다 쥐지은 듯이 조용하지만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별 이상한 소리 다 할 거다. 최후 예. 변론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들 많이 할 거다 그랬는데 어머니 그걸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제 재판이 구형까지 했으니까 최후 진술하고 다 종결됐잖아요. 네. 종결하고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판사가 일어서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전에 나 얘기해도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손 들고 재판장님한테 할 얘기 있다고 얘기하면은 재판장님이 어머니 말씀 들어줄 거다라고 해서 재판장한테 손을 드니까 일어났다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보는데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나한테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한 명 빼고 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한 명? 한 명 빼고요 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중대장 한 명 빼고 다 사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라고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퇴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중대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의 구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가 잘못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벌을 받겠다라고 해서 변호사도 아마 국선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자기는 이 죄값을 다 치르겠다라고 네. 해서 금고형이 떨어졌지만 집행유예로 예.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법정 구속됐거든요. 그럼 임성근 사단장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반성하지 그 사람이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뭐 신앙생활을 남다르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인데 왜 이 사람은 이런 아주 정말로 인간 이하의 태도를 보이나 이런 거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보시면 뭐 특별한 느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군이요 기독교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때부터 네. 그 미 군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강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어야 교회를 다녀야 진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 중에서 군선교 연합회라는 네. 거기에 속해야지만이 진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신앙심이 없이 그냥 진급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군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이번에 반란을 일으킨 군사령관 모두 다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요. 공교롭게도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그 사단장으로 있을 때 김상현 이병이 총기 자해 사망했거든요. 그때도 상현이 아버지한테 문자로 영상 하나 보내고 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의 환자 수준이죠. 예. 그런 사람이고 유일하게 곽종근 사령관만이 제가 봤을 땐 진실된 기독교인이다. 예. 예, 주님의 말씀. 여인형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연이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졌어도 나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나 용서받아. 이런 이상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올바른 신앙심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부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회유하는데 우리 남편 제값 받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통화 녹취록을 통해 녹음 파일이 예.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곽종근 사령관 지금도 시종일관 자기 다 책임지겠다. 부하들 용서해달라. 그건 정말 그 사실상 이 막장에 몰렸을 때 하기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면이 되지 않고 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국에서도 본인을 던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리겠어요? 아니면 도망을 가겠어요? 네. 도망가겠죠. 아니면은 부하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실형과 집행유예 아닌 아예 그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판단 맞아요? 기준이죠. 왜냐하면 재판장이 판결문에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판사들이 판결문 되게 무미건조하게 쓰거든요. 예. 어려운 한자어 많이 쓰면서 그리고 한 문장이요. 그 거의 한 페이지 이상을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수많은 형사 사건을 재판했지만 가해자,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와 전화를 해서 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 처음 본다. 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뻔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건은요. 이 사람 변호인입니다. 임성근 변호인 누군지 아세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막판에 바뀌었잖아요. 예. 법제처장 하던 이완규. 예, 예. 그 사람이 변호인입니다. 예. 본인도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 와서 변호하고 있어요. 그 누가 보냈을까요? 이완규를 보낸 사람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네, 그렇죠. 안 그럼 이 사람이 뭐 임성근하고 무슨 예, 예. 연이 있다고. 그리고 법제처장 그만둔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정관으로서도 사실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예. 정관을 쓰려면은 통상 반대로 특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정관에 써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내란 재판 받고 있는 이완규를 썼다라는 것은 거의 수사외압의 공범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네. 윤석열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완규 이 전 법제처장이 최후 변론할 때도요. 모든 책임은 중대장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와. 법정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엄청 뻔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병특검이 왜 중계방송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저 이거 중계방송 항소시면 좀 그 해병특검도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계방송 그러니까 법정중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만이 이 뻔뻔한 걸 국민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새빨간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성근?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지휘를 하지 않았는데 밑에서 알아서 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고 본인의 지휘 때문에 그 사고가 결국 난 것인데. 그렇죠. 본인이 지휘권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합참 단편 명령에 따라서 예, 합참의장이 지금부터 육군 54단장에게 지휘권이 이건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그 물에 들어가라는 직접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만 계속해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법정에서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자체를 가면 예. 무슨 일만 해야 되냐면 먹고 자고 장비 갖추고 이런 것만 군수 지원이나 행정 지원만 할 수 있어요.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단편 명령 위반이라는 것은 임성근 사장이 지휘권이 발동이 돼서 거기에 지시를 하고 그리고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명령 위반이라고 하면 그 상부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재난 지역이니까 네. 재난 지역 선포를 함에 따라서 그 재난이 선포되면 동원되는 군대가 있어요. 그 지역은 육군 54단 주둔지입니다. 네. 그것을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은 지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병력을 꿔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임성근 사단장은 병력을 꿔줬기 때문에 빌려줬기 때문에 지휘권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지휘권은 육군 54단장에게 있고 그 위에 이 작전 사령관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합참의 단편 명령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위반했다는 것이죠. 네. 단편 명령은 정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명령 체계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문서로 있습니다. 그거는 전군의 일괄로 적용되는 일종의 규칙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규칙이 아니라 명령권을 발동하면 예. 그게 소대장까지 그 지휘체계에서 그 명령이 다 내려가게 되어 예, 있어요. 예.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이 있듯이 예. 거기에는 육군 전술 체계가 있고 합참 전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합참의 지휘 명령이 말단 소대장 단말기까지 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스타워즈 보면 예, 예.
그 병력이 움직일 때 명령이 내려와서 딱딱 움직이잖아요. 로봇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없이는 우리 군은 병력 이동이 불가능해요. 합참의장의 병력 이동 명령 없이 움직이는 건 반란군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날 국회에 병력이 들어온 것도 예, 예. 계엄 때 합참의장의 병력 이동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반란군이에요. 단편 명령 위반이다. 명령 위반이기도 하고 반란이죠. 반란이다. 반란이죠.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내란 사건에 이런 혐의가 들어가서 재판 안에 있습니까? 뭐 요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란으로 기소됐기 예,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 거는 제가 공소장을 아직 못 봤기 예, 때문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건 상병 지금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부모님들은 힘드시죠. 되게 힘드시고 힘든 정도가 그냥 견뎌낼 정도입니까? 아버님, 어머님 견디기 어려우세요. 예. 어려워하고 아버님 같은 경우 더 좀 어머니보다 더 많이 힘드시거든요. 소방 공무원 하시고 네네네. 뭐 네. 저는 이제 청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좀 사주관계는 확인해봐야 네, 될 것 네, 같은데 야 근데 매주 그 대전 현충원을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말마다 가세요. 그 얘기 듣고 외동아들이니까 30대 그리고 후반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시험관 시험관 아기로 네. 이제 그거 판결문에 다 썼어요. 재판장이 그 서사를 썼어요. 보통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썼다는 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것을 재판장은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도 뭐 지역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제 뭐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 네네네네. 아버지는 이제 정년을 하시고 매주 이렇게 아버님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직장 다니는 걸로 알고 계신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전 현충원에 매주 아들을 찾아. 제가 그 대전 현충원을 이제 자주 가요. 서울 현충원이랑 네. 왜냐하면 그 저희가 지원했던 사건들의 네. 그 희생 고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가면은 그 한 2시간 있다 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 들려야 되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제 낙골당도 갔다가 묘지가 다 뚝뚝 떨어져 예.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오해란 대위라고 있어요. 예. 예전에 15사단에서 성추행으로 자살한 예. 여군이 있는데 그 오해란 대위 묘가 최상병 묘 저 안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안쪽부터 채워서 이렇게 예, 바깥으로 예. 이제 묘를 쓰니까는요. 다른 유족들하고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수근이 묘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그때 예. 한참 막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네.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억울한 죽음과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 부모의 마음을 이제 우리도 알아야 하지만 결국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군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아야 새롭게 입대하는 장병들을 이제 지키는 것도 사실 우리 국가나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병사들이나 뭐 장교나 부사관이 군에서 죽으면 현충 순직이냐 아니냐 결정을 하잖아요. 예, 예. 현충을 들어가면 이제 그걸 예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등급을 또 매겨요. 네. 그래서 그 1형, 2형, 3형, 순직 1형, 2형, 3형으로 나누거든요. 물론 저가 이제 그 이번에 국방부에 이제 내란 극복 특위 들어가서 이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2, 3등급을 합쳐서 1, 2등급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3등급을 받으면요. 유공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유공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군 복무 중 사망을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국가가 그 데려갈 때는 국가의 자식, 죽으면 남의 자식 네. 이 프레임에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 방에 이제 뭐 훈장, 유공자 이런 걸 다 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발할까봐.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유가족들도 많다. 그러니까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그 유가족 그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
동행 지원팀이 있어요. 유가족 지원하는. 그럼 기일마다 저희 팀장님이 기일을 찾아가세요. 그 팀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동행 지원팀이 있어요. 그거는 민간에서 할 게 국가가 오히려 그런 걸 좀 지원해 줘야 돼요. 국가는 그냥 현충원에 안장하는 모셨다. 것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관리해 준다. 예. 요게 이제 끝이고 그 많은 기회를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예, 국가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다 못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군인권센터가 지원했던 사건 또는 군인권센터가 유가족들 이제 트라우마 극복하기 위한 그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일날 매년 그 우리 팀장님이 그 묘를 찾아가서 기리고 그걸 SNS에 올리고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바깥에서 일반적인 사고로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군에 가서 군복무 중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목숨을 잃거나 또 그 유가족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확실히 다른 특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이런 것들이 동반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면 장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술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다니던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다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일례로 뭐 시댁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던가, 네. 식구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가족이 뭐 명절을 모이면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 저거는 속도 없지, 지 자식 먼저 앞세워놓고 저기 뭐 밥이 예. 넘어가 웃어 뭐 이런 게 있고, 또 계속 울기만 하면 아니 애가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됐으면 좀 너도 추리고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만 좀 울어라, 꼴보기 싫다, 예. 이러면서 친인척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죽음, 그러니까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거의 파탄이 되거든요. 네. 이거 국가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유족들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자식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제 그 가정 내에서 치유를 하고 어쨌든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했던 그 상황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 유가족들이요, 저희가 이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요. 그러면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여행을 가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뭐 싱잉볼 같은 것도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들끼리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흉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식 얘기를 거기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세요. 그 처지가 이제 비슷한 사람 똑같으니까. 예, 예. 집에서는 명절날 모이면 아들 얘기하는 게 딸 얘기하는 게 금기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웃어도 누가 뭐라 안 그러고 예. 울어도 뭐라 안 그러고 자기 자식 얘기를 계속해도 다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이면 힐링이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또 일상에서 또 살아가야 되니까 힘든 경우가 많죠.